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느 젊은이와 그 젊은이에게 어떤 약속을 조건으로 은덕을 베푼 스님의 이야기랍니다. 우리의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번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참으로 잘 그려낸 이야기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들으시며 밤동아 TV를 통해 잠시나마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배은망덕의 업보. 충남 태안읍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원래 가난한 집이었지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는 움집을 벗어나지 못하였지요. 조금 재산이 모이는가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꾸만 돈 쓸 일만 생기니 한 푼 벌면 두 푼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젊은이는 시리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점점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매사에 의욕을 잃고 놀기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맥없이 앉아 있는데 늙은 스님이 다가왔어요.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수염이 석자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차림조차 단정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이 젊은이 앞으로 다가서며 부처님께 시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에 젊은이는 화를 발끈 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주할 만한 집에 가서 시주를 하라고 해야지 다 쓰러져 가는 움막집에 와서 시주를 하라니 염치 없는 중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답니다. 시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소. 스님은 보리쌀 반줌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그것도 없다고 하자 참 안 되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오? 열심히 일하면 가난은 면할 수 있지 않소. 젊은이는 아무리 일해봐도 소용이 없다며 자기 처지를 스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일을 해도 재산은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일을 하기도 싫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동냥이나 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답니다. 나도 스님처럼 중이 되어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녀야겠어요. 충은 아무나 되나. 어쨌든 간에 내가 보니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선친의 묘가 잘못 들어서서 그런 것 같소. 그러니 부친의 묘를 이장하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맷자리를 잡아주는 곳에 이장을 한다면 젊은이는 부자가 되고 또 벼슬 자리도 얻을 것이오. 그렇습니까? 그럼 스님께서 좋은 자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젊은이는 조금 전과 달리 중에게 매달리다시피 간청하였어요. 부자가 되고 벼슬도 얻는다는 말에 젊은이는 갑자기 긴 장마에 햇볕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귀를 번쩍 세웠답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있소이다. 그 조건도 어려운 일이 아니오. 내가 선친의 맷자리를 잡아준 대로 묘를 쓰면 부자가 되고 벼슬을 하게 될 것이오. 그러면 그때 가서 돈 300냥만 나에게 주면 될 것이오. 그래서 젊은이는 그렇게 부자만 된다면 300냥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중은 소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계약서를 작성했답니다.
내용은 나중에 젊은이가 잘 되어 벼슬을 하게 되면 스님에게 300냥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스님은 젊은이의 집 뒷산에 묘 자리를 잡아주고 후련히 사라졌지요. 그로부터 수년 후 이 젊은이는 점점 재산이 넉넉해지니 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과거에도 급제하여 원님이 되었답니다. 늙은 중의 예언이 적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젊은이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돈 100냥이 생기면 1000냥만큼 교만이 생기고 또 원님이 되더니 정승이나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쳤답니다. 또 남을 우습게 여기는가 하면 가난하고 지체 낮은 사람을 학대하였지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한편 맷자리를 잡아준 스님은 젊은이가 벼슬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을 알고 돈 300냥을 받으려고 길을 나섰답니다. 여러 날을 걸어 젊은이가 원님으로 있는 관가 앞에 가니 문지기가 버티고 서서 얼씬도 못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쉽게 물러설 스님이 아니었답니다. 해가 지도록 문지기와 실랑이를 하였어요. 스님의 끈질긴 간청에 문지기도 하는 수 없이 원에게 가서 전하였지요. 잠시 후 문지기가 화난 얼굴로 나왔답니다. 여보시오, 왜 캔슬에 나만 야단 맞게 만듭니까? 원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빨리 가시오. 스님은 뜻밖의 문전박대로 불쾌했지만 울분을 참으며 다시 문지기에게 부탁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면 나를 알아볼 것이요. 이것을 원님께 드리시오. 중은 소매 주머니에서 몇 년 전에 젊은이와 계약한 문서를 건네주었어요. 문지기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종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잠시 후 문지기가 씩씩거리며 나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더 화난 얼굴이었지요. 여보시오, 누구 볼기 맞는 꼴을 보려고 그러십니까? 그 문서를 보자마자 원님께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문서를 찢어버리고 당장 당신을 쫓아보내라고 야단이십니다. 이쯤 되자 스님은 원님의 못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소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몇 글자를 적어 문지기에게 다시 주었답니다. 여보시오, 나 때문에 야단을 맞아 미안하오. 한 번만 더 수고를 해주시오. 이 종이 쪽지를 원님께 갖다 드리면 이번에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오. 실소이다. 이제 다시는 당신의 심부름을 하지 않겠소이다. 문지기는 한마디로 거절하고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스님은 주머니에서 엽전 10냥을 문지기 손에 쥐어주며 다시 사정을 하였답니다. 문지기는 돈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쪽지를 가지고 원님에게 가서 전해주었지요. 쪽지를 본 원님은 조금 전과 달리 얼굴색이 환해지면서 말씨도 부드럽고 상냥하게 문지기에게 물었답니다. 스님이 어디 계시냐? 어서 빨리 이리로 모셔오너라. 뭘 꿈을 대고 있어?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이에요. 원님, 오늘 내가 원님을 찾아온 것은 옛날에 약속한 돈 300냥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원님을 한번 만나 뵙고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선친의 묘를 지금의 위치에서 10걸음만 더 올렸으면 원님은 장차 이 나라의 정승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문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러자 원님이 버선발로 쫓아 나오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아이고, 누구신가 했더니 스님께서 오셨군요. 내 깜빡 잊고 무례하게 스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자, 어서 오르시지요. 스님은 못 이기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아까 쪽지의 내용대로 3일 후면 천묘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니 선친의 묘를 옮기라고 하였지요. 사흘 후 원님은 부친의 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스님을 앞세우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더니 10걸음을 재고 발을 멈추었지요. 여기 올시다. 스님이 잡아준 대로 이장을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묘를 파헤치는 순간 지금껏 보지 못한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부르르 떨며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새야? 땅속에서 새가 살았으니 무슨 좋아요? 일꾼들이 넋을 잃고 서 있자 스님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하하하, 300냥이 날아간다. 300냥이 날아가. 그제야 원님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어요. 원님은 저만치 희죽희죽 웃으며 내려가는 스님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배은망덕한 자기의 실수를 후회한들 하얀 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다음날 원은 자기 잘못이 들통나서 원 자리에서 쫓겨났고 가산도 몰수되어 옛날 가난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도둑도 감동한 청렴. 홍기섭의 본관은 남양입니다. 처음에 참봉으로 임명되어 개동의 윗마을에 살았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지요. 어찌나 가난하였던지 집안의 살림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오직 네 벽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 두루 살펴보니 단지 밥솥 한 개가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없는 것이었어요. 허허, 세상에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기가 막히구나. 도둑은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가지고 있던 7꾸러미의 돈을 소단에 넣어두고 가버렸지요. 홍기섭은 본래 출입하기를 좋아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로 세수하고 친척과 친구의 집을 두루 찾아다니기 일쑤였어요. 그에게는 비록 가난한 살림일망정 선대로부터 부려온 여종이 있었답니다. 그 여종이 홍기섭의 세숫물을 준비하려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솥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마치 누런 용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람? 여종은 너무나 기뻐서 큰 목소리로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나리, 이는 하늘이 나리를 불쌍하게 여겨 내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선 뗄나무와 식량을 사와야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몇 점 사다가 굶주렸던 배를 채우고요. 그러자 홍기섭이 이렇게 다일렀어요. 어허, 소란 피울 것도 없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내려준 것이겠는가? 틀림없이 이 돈을 잃어버린 자가 있을 것이다. 여종이 눈을 크게 뜨면서 고개를 갸웃하였어요. 아니, 나리, 잃어버린 장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거리도 아니고 시장통도 아니고 어찌 우리 집 소뚜껑 안에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겠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요.
그래도 홍기섭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였어요. 오늘 내가 집에 있으면서 돈의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돌려주겠다. 홍기섭은 즉시 대문에다 커다란 글씨로 글을 써서 붙였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을 만큼 큰 글씨였답니다. 돈을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찾아가시오. 해가 질 무렵이 되어 그젯밤에 그 도둑이 동정을 살펴보려고 왔다가 대문에 써붙인 글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집의 여종을 불러 물었지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오? 그 여종이 대답하였답니다. 홍참봉댁이요. 그 도둑이 또 물었지요. 저 대문에 써붙인 방은 무슨 뜻이오? 여종이 그 까닭을 상세히 설명하자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도둑이 다시 물었답니다. 나리는 지금 어디 계시오? 그야 나를 따라오시오. 그 여종과 함께 들어가 홍기섭에게 인사를 마친 뒤에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나리, 소인은 도둑입니다. 어젯밤에 밥솥을 훔쳐가려고 들어와 나리 집안의 형편을 살펴보고는 도리어 훔친 돈이 있기에 솥 안에 넣어두고 떠났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리께서는 이 돈으로 며칠이라도 생활하도록 하소서. 안 될 소리, 도로 가지고 가시오. 홍기섭이 대단히 노여워하며 그로 하여금 그 돈을 받아가게 하자 그 도둑이 재차 거절하며 말하였어요. 오늘에야 소인 처음으로 제대로 양반을 보았습니다. 이 뒤로는 맹세코 도둑질하는 습관을 고치고 나리댁의 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 가져가도록 하오. 홍기섭의 태도가 어찌나 강한지 도둑은 그 돈을 받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이튿날부터 매일 홍기섭을 찾아와서 집안을 보살펴 주었는데 매우 영리하였어요. 이 사람의 집안은 본래 가난하지 않아 자주 급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많이 도왔는데 그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되어 홍기섭 역시 사양하며 물리치지 못하였어요. 그 뒤에 홍기섭의 손녀가 헌종의 계비가 되고 아들 홍재룡이 익풍부원군이 되자 홍기섭의 벼슬도 감사에 이르게 되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답니다. 그 도둑의 성은 유씨로 세상에서 유군자라고 불리었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대대로 옛날의 정의를 기억하게 하였는데 그 뒤로도 익풍부원군 집안의 하인들이 유군자의 손자를 보고 도둑의 손자라고 놀려댔다고 한답니다. 심술쟁이 악마를 이긴 바보 이반. 한 농부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답니다. 집이 너무 좁아. 욕심꾸러기 첫째가 투덜거리며 말하였어요. 여기는 너무 따분해. 게으름뱅이 둘째도 늘 불평만 했답니다. 하지만 막내 이반은 열심히 일하였어요. 착한 이반은 힘이 들어도 늘 웃기만 하였지요. 날마다 저렇게 싱글벙글 웃기만 하니 이반은 바보인가 봐요.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이반을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땅 속에 사는 악마가 이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보 이반이라고? 히히, 내가 놀려줘야지. 악마는 이반이 일하는 밭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이반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지요. 악마는 쟁기 끝을 꽉 잡고 매달렸어요. 아니, 왜 이리 무겁지? 이반은 악마가 매달린 줄도 모르고
낑낑대며 열심히 쟁기질을 했답니다. 점심때 이반이 도시락을 꺼내자 악마가 밥에 침을 퇴퇴 뱉었어요. 아이고 배야,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배가 아파서 이제 일을 못할 거야. 히히히. 악마는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반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여전히 열심히 일했답니다. 악마는 약이 올랐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이반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잠시 뒤 악마가 나타나더니 이반의 보리밭을 마구 밟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화를 내겠지. 다음날 아침 보리를 베러 온 이반은 깜짝 놀랐답니다. 큰일이네. 더 큰 낫을 가져와야겠어. 이반은 화를 내기는커녕 더 큰 낫을 가져와 열심히 보리를 쓱싹쓱싹 베었답니다. 도대체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도리어 화가 난 악마가 이반의 낫을 힘껏 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이반이 휘두른 낫에 악마의 꼬리가 싹둑 잘리고 말았지요. 아이쿠 내 꼬리. 악마는 아파서 폴짝폴짝 뛰며 보리단 사이로 들어갔답니다. 이반은 보리단을 수레에 실으려고 쇠스랑으로 쿡 찍었어요. 그런데 쇠스랑 끝에 까맣고 털이 몽실몽실한 악마가 대롱대롱 매달려 나왔지요. 오, 이게 뭐지? 이반은 악마를 쇠스랑으로 찍으려고 하였어요. 살려주세요. 먹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 나무 뿌리를 드릴게요. 악마는 덜덜 떨면서 싹싹 빌었답니다. 마음씨고 온 이반은 악마를 살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반은 벽보를 보았답니다. 벽보에는 공주님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임금님의 사위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지요. 혹시 이 나무 뿌리로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반은 서둘러 궁전으로 갔답니다. 아니, 바보 이반이잖아. 네가 어떻게 공주님의 병을 고친다는 것이냐? 사람들이 이반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마가 준 나무 뿌리를 왕에게 내놓았지요. 이 나무 뿌리를 공주님에게 먹여보십시오. 병이 나으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음이 급했던 왕은 바보 이반이 준 나무 뿌리를 공주에게 먹였어요. 나무 뿌리를 먹은 공주는 신기하게도 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바보 이반은 약속대로 공주와 결혼했답니다. 이반은 왕궁에 살면서도 날마다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반을 따라 부지런히 일했지요.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일하는 이반은 무척 행복했답니다. 거창, 대바지, 감투. 경남 거창군 상남면 대바지 뒤편 북쪽으로 해발 520m의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감투봉이라고 부른답니다. 옛날 대바지에서 생산되는 무맛은 천하 일품이었지요. 대바지 무가 궁중에 진상되어 임금님의 수라상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고관 대작들의 집에서 잔치 음식으로 대바지 무를 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임해 오는 원은 꼭 대바지 무를 먼저 맛본다고 하지요. 새로 거창에 부임해 온 원님이 대바지 무맛이 일품이라는 말을 들어왔는지라 부임하자마자 이방을 불러 재촉하였어요. 대바지 무맛이 일품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내가 그 무맛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가서 대바지 무를 구해가지고 오너라.
분부를 받은 이방은 아전을 시켜 대바지 물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였어요. 이 아전은 아무 곳에나 흔하게 있는 물을 두고 그까진 물을 구하기 위해 대바지까지 가려면 길도 멀고 다리도 아파서 꾀를 내었지요. 중간쯤 가다가 무덤실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대바지 무라고 원님에게 드렸답니다. 원님은 대바지 무맛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라 깎아 바치는 물을 살펴보지도 않고 한 입 덥석 씹었지요. 그러나 원님은 갑자기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입안에 있던 물을 뱉어버렸어요. 그 무는 너무나 맵고 단단하여 약이 오른 고추를 씹는 것과 같았답니다.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전을 불러 따져 물었어요. 이것이 진짜 대바지 무더냐? 아전이 게으름을 피워 원을 속였으니 그 죄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아전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아뢰었어요. 그래도 대바지 무맛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원님은 아전에게 진짜 대바지 무를 구해오면 자신을 속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관대하게 말하였어요. 아전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땀 닦을 겨를도 없이 날아가듯이 빨리 달려갔답니다. 그는 진짜 대바지 물을 구해가지고 와서 원님에게 드렸어요. 그것을 먹어본 원님은 과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무맛이 좋다고 난리법석이었지요. 원님은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전에게 대바지에 감투를 내릴 만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나 그 고장은 들과 산뿐이라서 감투를 내릴 만한 곳이 없다고 아전은 말하였지요. 원님은 산에라도 감투를 내리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대바지에 있는 산을 감투봉이라고 부른답니다. 도술이 뛰어난 사명당과 서산대사.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에 사명당이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사명당은 무술이 빼어나고 도술을 잘 부렸지요. 도술은 조선에선 내가 최고야. 사명당은 늘 이렇게 말하며 으스대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명당은 귀에 거슬리는 소문을 들었어요. 묘향산 보현사에 서산대사라는 고승이 있는데 도술 솜씨가 사명당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었어요. 사명당은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지요. 도술은 조선에선 내가 제일인데 무슨 소리야? 서산대사를 도술로 눌러서 내 제자로 삼아야겠구나. 그럼 이런 소문도 돌지 않겠지. 사명당은 서산대사와 도술 대결을 벌이려고 보현사를 향해 출발했답니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이 자기를 찾아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 말하였지요. 지금 손님이 우리 절을 향해 오고 있구나. 마중을 나가 모셔오너라. 우리 절에 오는 손님임을 어떻게 알아보지요? 알아보는 방법이 있느니라.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산길을 걸어 올라오는 사람이 우리 절의 손님이시다. 제자는 절 밖으로 마중을 나갔답니다. 서산대사의 말대로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산길을 걸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명당이었지요. 장안사로 오시는 손님이시지요. 서산대사께서 모셔오라고 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명당은 제자의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지요. 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천리 밖을 보는 눈이 있는 모양이구나. 만만치 않겠는걸.
사명당은 제자의 뒤를 따라 장안사에 다다랐어요. 마당에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사명당은 참새를 손으로 낚아채어 꼭 쥐더니 서산대사를 보자마자 물었지요. 이 참새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맞이하려고 방 밖에 한 발을 내딛던 참이었어요. 사명당의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이렇게 물었지요. 내가 나가겠소, 들어가겠소? 그제야 사명당은 서산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찾아온 용건을 밝혔답니다. 대사님이 도술을 잘 부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도술이 뛰어난지 한번 겨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서산대사는 그릇에 물을 담아 물고기 몇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사명당에게 말하였지요. 각자 물고기를 삼켰다가 토해 놓읍시다. 두 사람은 저마다 물고기를 삼켰다가 토해 놓았어요. 서산대사가 토해 놓은 물고기는 살아서 물속을 헤엄쳤지요. 그러나 사명당이 토해 놓은 물고기는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 그 다음 시합은 달걀 쌓기였어요. 사명당은 땅에서부터 차곡차곡 달걀을 쌓았지요. 하지만 서산대사는 공중에서 달걀을 탑처럼 높게 쌓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산대사는 그릇에 바늘을 가득 담아 내놓으며 말하였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국수나 배불리 드시오. 서산대사는 그릇에 담긴 바늘을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사명당은 바늘이 목에 걸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합은 이제 해보나 마나였어요. 사명당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제가 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서산대사는 도술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덕이 높은 중이었지요. 사명당은 서산대사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외병이 조선 땅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온 것이었지요. 사명당은 중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중들을 모아 승병 부대를 만들어 외병에 맞서 싸웠답니다. 사명당이 승병 부대를 이끌고 영남 지방에서 싸울 때의 일이지요. 어느 날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사명당에게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었어요. 사명당은 워낙 용감하고 전술이 뛰어나 외병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지요. 가토는 이번 기회에 그의 길을 꺾어 놓아 외병들에게 그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고 사기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토는 사명당이 오는 길에 외병 수천 명을 창과 칼을 빼든 채 줄지어 세워놓았지요. 사명당은 무기도 없이 혼자서 왜군 진영을 찾아왔어요. 길가는 왜군들이 창칼을 빼들고 늘어서 있어 살벌한 분위기였답니다. 하지만 사명당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풍당당히 그 길을 걸어 가토의 막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명당과 마주 앉자 가토가 물었어요. 조선에는 무슨 보물이 있지요? 보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명당은 부하가 치밀었어요. 왜군이 수많은 보물을 약탈해 일본으로 실어 보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명당은 가토를 노려보다가 태연히 대답했답니다. 조선에는 여러 보물이 있지만 가장 큰 보물은 그대의 머리요. 하하,
내 머리가 보물이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전쟁이 일어난 뒤 임금께서는 그대의 머리를 베어오는 사람에게는 일천금을 주고 1만호의 백성을 다스릴 고을수령에 임명하겠다고 하셨소. 그러니 그대의 머리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큰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가토는 사명당의 말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답니다. 사명당의 길을 꺾어놓기는커녕 그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임진 왜란이 끝나자 사명당은 사신이 되어 일본에 가게 되었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항복 문서를 받고 일본에 붙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구해오는 것이 그가 맡은 일이었어요.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서산대사가 사명당에게 말하였답니다. 일본에 가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동쪽을 향해 4번 절을 하여라. 그렇다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일본에서는 사명당이 사신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이 걸렸답니다. 사명당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데 잘못하면 그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겠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의논을 마치고 사명당을 맞이했어요. 왕궁 안에는 12폭 병풍이 세워져 있는데 병풍에는 한시가 가득 적혀 있었답니다. 사명당은 왕궁으로 들어와 그 병풍을 눈으로 훑어보았어요. 일본 왕은 사명당을 만나자 이렇게 물었지요. 왕궁으로 들어와 병풍을 보았지요. 거기에 적힌 글을 한번 외워보시오. 사명당은 망설이지 않고 한시들을 줄줄이 외웠답니다. 그런데 12폭 가운데 2폭에 적힌 글은 외우지 않았어요. 왜 나머지 글은 외우지를 않소? 왕이 묻자 사명당이 대답했어요. 2폭이 접혀 있는데 어떻게 외우겠소? 왕은 신하를 보내 병풍을 보고 오게 하였답니다. 과연 병풍 2폭이 접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왕은 사명당의 탁월한 기억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튿날 일본 사람들은 사명당을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무쇠로 만들어진 배를 가져와 보여주며 말하였지요. 그대는 이 배를 탈 수 있지요. 무쇠로 만들어진 배는 물 위에 뜨지 않고 가라앉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사명당을 이 배에 태워 죽일 속셈이었지요. 사명당은 무쇠로 만들어진 배에 올라탔답니다. 하지만 이 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명당이 도수를 부려 배는 바다 위를 신나게 항해하였지요. 사명당을 죽이는 데 실패하자 일본 사람들은 쇠로 지어놓은 집에 사명당을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문을 잠갔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뜨겁게 달구어 사명당을 죽일 흉계였어요. 사명당은 이 흉계를 알아채고 방 안의 내벽에 서리 상자, 바닥에 얼음 빙자를 쓴 종이를 붙였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불을 떼었어요. 그리하여 쇠로 만든 집은 빨갛게 달구어졌지요. 지금쯤 사명당이 죽어 있겠지. 일본 사람들은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사명당이 불에 타 죽기는커녕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눈썹에 성에가 끼고 턱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지요. 일본이 따뜻하다더니 왜 이리 춥냐? 불을 좀 더 세게 떼어라. 일본 사람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사람이냐 귀신이냐 집을 빨갛게 달구어도 죽지 않고 춥다고 아우성치니. 사명당의 도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니 사실이었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일본 사람들은 사명당을 쇠로 만든 말에 태운 뒤 뜨거운 열로 사명당과 말을 녹이기로 하였답니다. 사명당은 이들의 흉계를 눈치채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 도술로는 이 시련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스승님께 도움을 청해야겠어. 사명당은 말에 오르기 전에 동쪽을 향해 4번 절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쇠로 만든 말에 올랐지요.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사명당과 말을 녹이려고 불을 피웠어요. 그때 조선에서는 서산대사가 세수를 하려고 세숫대야 앞에 앉아 있었지요. 세숫대야 물에 말을 탄 사명당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나타났답니다. 어허, 사명당이 위험하구나. 얼른 구해주어야겠어. 서산대사는 손가락에 세숫물을 찍어 일본 쪽을 향해 3번 튕겼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엄청난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사명당과 말을 녹이려던 불은 꺼져버렸지요. 비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모든 고을이 물속에 잠겼어요. 일본왕은 새파랗게 질려 사명당에게 빌었지요. 제발 그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항복문서를 쓰거라. 그리고 해마다 황금 30근, 구리와 노새 각각 36,000근, 후추 300석을 바치도록 하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 왕은 항복문서를 쓴 뒤 해마다 조선에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어요. 또한 일본에 납치해온 조선 사람 3,500여 명을 풀어주었지요. 그러자 일본을 집어삼킬 듯 3달 내내 쏟아지던 비가 뚝 멎었답니다. 사명당은 일본 사람들을 혼내주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무사히 조선으로 돌아왔답니다. 붓대 속의 목화. 고려 공민왕 때의 학자인 문익점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문익점은 목화밭을 처음 보았답니다. 벌판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 저것이 무엇이오? 꼭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같소이다. 저것은 목화입니다. 목화 열매 속에는 저런 솜털이 들어있는데 저 솜으로 씨를 뽑아 옷감을 짭니다. 문익점은 농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목화 열매로 씨를 뽑아 옷을 만들 수 있다고. 문익점은 목화를 재배해서 헐벗은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이렇게 사정했답니다. 내가 목화씨를 몇 개 가져가도 되겠소? 그건 안 됩니다. 나라에서 목화씨를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문익점은 농부 몰래 목화씨 몇 개를 슬쩍 따서 집으로 가지고 왔지요. 목화씨를 구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가져간담? 문익점은 목화씨를 고려로 가지고 갈 방법을 연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익점은 탁자 위에 놓인 붓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문익점은 조심조심 붓대에서 붓을 뺐답니다. 그러고는 붓대 속에 솜을 넣고 그 속에 모카씨를 꼭꼭 숨긴 후 다시 붓을 꽂았어요. 문익점은 태연하게 국경을 넘어 고려로 건너왔지요. 문익점이 모카씨를 가져온 덕분에 고려인들은 따뜻한 무명 옷을 입을 수 있었답니다. 남이 장군의 조금의 시. 조선 왕조 셋째 임금인 태종의 외손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남이 장군은 17살의 어린 나이로 묵과 과거에 급제했던 점으로 유명했고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의 일당을 토벌했던 점으로도 유명했고 장보다운 호쾌한 백두산 시를 지었던 일로서도 유명했고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했던 점으로서도 유명했는데 그 호쾌한 시 때문에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것은 더욱 유명한 일이랍니다. 싸움터에서 돌아오던 남이는 이런 시를 지어 읊었지요.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다하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뒷날에 그 누가 대장부라 할 것인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20대에 나라 근심을 덜어놓지 못할진데 어찌 뒷세상 사람들이 대장부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시원스러운 시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하던 이 시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니 어찌 세상 일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더욱이 30전에 죽게 되리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 또 한 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답니다. 이야기는 그의 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남이의 눈에 욕이 하나가 보였답니다. 어떤 사람이 함을 지고 가는데 욕이 한 마리가 그 함 위에 올라앉아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 욕이란 놈이 사람을 해치고 말겠구나.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 함을 진 사람은 어느 대갓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함진 사람이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지 사람이 죽었음이 틀림없었지요. 그 집은 그 동리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김판서의 집이었답니다. 그 김판서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 갑자기 무슨 까닭에서인지 숨이 넘어가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니, 내가 이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나미가 집 안으로 쫓아 들어서자 묘기가 나미를 먼저 알아보고서 아이고, 무서운 장군님이 왔구나 하곤 번개같이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그 순간 금방 숨이 끊어질 듯 했던 처녀는 후유하고 큰 숨을 내쉬며 눈을 떴지요. 묘기가 사라지자 이내 죽어가던 처녀가 살아났던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조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을 일러주고 밖으로 나왔더니 또 금시로 사람들 우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 나오면서 나미의 옷소매를 거머잡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집 종이었어요. 아이고, 부디 소원입니다. 우리 아씨가 다시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보아주십시오. 하는 수 없이 나미가 또 그 집 안을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 욕이란 놈이 처녀의 머리를 타고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미가 그 요기를 보고 눈을 부릅떠 보였더니 요기는 또 겁을 내어 밖으로 도망쳐 나갔지요. 이러기를 몇 차례나 되풀이했기 때문에
남이는 그 집 사람들의 간청을 저버리지 못해 그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답니다.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남이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 소문이 서울 장안에 널리 퍼지자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천생연분이라면서 부부된 두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김대감 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유명한 사주장이 한 사람이 왔으므로 김대감 내외는 그 사람에게 사위인 남이의 사주를 보아달라고 정하였지요. 우리 사위가 장래에 큰 출세를 하게 될지 사주를 한번 보아주겠는가? 예, 보아하니 앞으로 출세는 크게 하겠으나 요기 때문에 수명은 30을 더 넘지 못하겠습니다. 뭐라, 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위님에게 원한을 품은 요기가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들으니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설마 그럴리야 하고서 김대감 내외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옮겼답니다. 출세를 한다면 그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따위 요괴 놈이 장난을 친들 제가 어떻게 할 것이야. 자, 즐겁게 술들이나 마시면서 노세나. 김대감 내외뿐 아니라 남이 자신도 그 말을 듣고서 속으로 픽 웃었답니다. 아니, 나를 보기만 해도 겁을 내면서 도망치기 바쁜 그 요괴놈이 나를 해칠 거라고? 어릴 때부터 담이 컸고 용기가 남보다 100배는 되는 남이는 사주장이가 말하는 그런 말 따위는 생각에도 두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주장이의 예언이 신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예언대로 출세의 길이 날로 열려지는 것이었어요. 남 같으면 일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병조 판서 벼슬을 나이가 30도 못 된 26살에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얼굴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았어요. 무슨 재주와 관운이 있어서 그렇게 젊은 나이로 그런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는가 해서였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혹시나 나를 해치지나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랍니다. 출세의 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었던 만큼 한편으로 남이는 남으로부터 의심도 많이 샀고 또 남이 미워하는 중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요. 그 당시에 임금이던 예종부터가 남이가 젊은 나이에 판서 벼슬에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답니다. 저런 지나치게 뛰어난 머리와 용기를 가진 사나이가 앞으로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있을 즈음에 세간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런 걸 보면 재주가 너무 많은 인간도 예사로 볼 게 아닐 일이야. 어허, 우리는 그 시의 밑바닥에 그런 음모가 숨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내 대장부다운 통쾌한 시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니. 정말로 통쾌한 시인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가 바보였지. 그렇게 무서운 시인 줄을 누가 감히 알았겠어.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다하고 하던 그 시가 날조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이란 구절을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으로 고쳐서 말썽의 불씨를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나중에야 세상이 다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병조 정랑 벼슬에 있던 유자광이가
남이의 지위가 높아 있는 것을 시기에 고의로 시의 글자를 바꾸어 모략의 함정 속에다 밀어넣은 것이었지요. 사나이가 20대에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못한다면 뒷세상 사람들이 누가 대장부라고 말하겠는가라는 뜻을, 사나이가 20대에 나라를 소나기에 넣어보지 못한다면 뒷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를 대장부라 하랴라고 바꿔놓았으니 세상이 시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 엄청난 소문에 누구보다 놀라고 성을 낸 것은 예종 임금이었지요. 세상에 이런 불충한 역전놈이 있다니 당장에 잡아들여라. 서리빨 같은 엄한 호령에 나미가 한 시각인들 그대로 남아있을 까닭이 없었답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두 팔을 꽁꽁 묶여 붙들려온 나미는 멍하니 임금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도리밖에 없었지요. 이놈, 무슨 불충한 악심을 먹고서 그런 엄청난 음모를 하였느냐? 상감마마, 소인은 죄를 범한 일이 없사옵니다. 저런 당돌한 놈, 내 앞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려는구나 이놈. 불순한 야심을 시에다가 써놓은 놈은 누구이더냐? 소신은 나라에 충성하겠단 시는 쓴 적이 있어도 야심을 품고 쓴 시는 없사옵니다. 아니, 저런 능청스런 놈을 보았나?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하고 시를 쓴 놈이 누구이더냐? 마마, 소인은 절대로 그런 시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이놈이 장등 같은 밝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잡아떼기만 하려느냐? 정랑 유자광이 실성한 사람이 아닐진데 어찌 근거 없는 말을 내게다 전해주겠느냐? 상감마마, 유자광이 갑자기 정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을까? 소신은 절대로 죄가 없사오니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러나 유자광의 말을 그대로 믿은 예종은 한치의 용서도 하려 하지 않고 나미를 고문해 정강이를 부러뜨렸어요. 아, 다리가 부러졌으니 앞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무관으로서 충성할 길이 없겠구나. 아무리 아니라 해도 변명의 효과가 없었기에 나미는 하는 수 없이 사실은 제가 나라를 손안에 넣을 역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모의를 하였더냐? 예, 저기에 서 있는 저 영상과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로해서 나이가 80의 고령에 있던 영의정 강순도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해서 예, 사실이올시다 하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답니다. 자다가 벼락을 맞아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 강순으로서는 어이가 없었지요. 같이 처형을 받으러 형장에 끌려가면서 강수는 나미를 돌아보며 물었답니다. 이놈아, 네가 죽으려거든 너 혼자서나 죽을 일이지 왜 죄 없는 나를 끌어들여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냐? 그야 낸들 죄가 있어서 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가 없는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방구 말없이 보고만 있었으니 당신은 고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나는 젊은 청춘으로서도 말없이 죽으려는데 당신은 그 나이가 되도록 살 만큼 살았으면서 뭐가 아까워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이래서 나미는 사주장이가 예언했던 대로 30이 채 못된 28의 아까운 나이에 형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의 부인은 나미가 처형되기 전에 이미 자결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